네, 강의를 한다고는 했지만, 저도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초등학생들에게는 아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계가 또 필요했고,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초등학생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 코로나 사태 때 수능시험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뭐 별 문제는 없었죠. 어쨌든 같습니까, 수능시험? 수능시험 치르신 분, 뭐, 수능시험 잘 치셨나요? 네, 수능 때 칸막이가 있었어가지고 음, 그 시험지를 피는데 책상이 시험지보다 작았어가지고 그게 제일 그런 힘들었던 문제가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처음이었죠. 그게 2020년 수능이었죠. 네. 그리고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못 내리니까 그런 게 좀 힘들지 네, 않았나 네. 싶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힘들었어요. 그 밖에 거리두기 하면서 길가에서 네, 네, 기다리고 있었죠. 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기숙사 생활도 쉽지는 않았죠. 일단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생 이제 학비를 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학비가 아깝다, 사이버 대학이랑 다른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강했었고, 그리고 아까 윤리 관련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수업이 녹화돼서 나중에 제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음, 때까지 좀 강압적으로 이제 시켜주는 수동적인 거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대학교도 아무래도 교수님이 앞에 있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했는데 나중에 언젠간 하겠지 뭐 하고 미룰 수 있는 나이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학교 성적이 평균 성적이 제일 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에. 맞아요. 수능 친 친구들의 성적도 문제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별 차이 없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 난이도 자체가 엄청 낮아졌었어요. 음, 네. 다행이네요. 논란이 있었죠. 네. 선생님, 현직 선생님, 하셔야 할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는 그렇게 학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실 교육은 조금 뒷전이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쌤들도 그렇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능 때도 아까 하영님 수능 말씀하셨는데 쌤들도 수능 감독을 정말 싫어하는데 특히 작년에 수능 감독은 아무도 다들 하기 싫어해서 그렇죠. 네, 학교에서 이제 힘없는 젊은 쌤들이 다 차출되는 그런 아쉬운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젊은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카페를 운영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뭐 다중시설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 어, 어땠습니까? 뭐 먼저 강요되는데 좀 졸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강의에 딱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강의가 졸리게 하면은 졸아야죠. 근데 그거는 강의하는 사람이 잘못이니까. 몸을 편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카페는
그래도 영업이 잘 됐었는데 어, 올 5월 달부터는 뭐 문을 닫았어요. 지금. 네. 운영 안 합니다. 지금. 아이고,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운영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예. 네. 이우영 박사님, 그 저기 강연회 하고 모여가지고 모임하고 이런 거 전혀 못 하셨죠? 예, 이제 그 전혀 못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활동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저희 입장은 이제 강의하는 척도 되고 교사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예. 수강생 학생 입장이 또 있긴 있었어요. 네. 그 교사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젊은 교사분들은 이제 빨리 적응해 나가는데 그래도 예, 웬만하면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꾸준히 공부해온 일이긴 하긴 했는데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빨리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워낙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니까 맞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대로 그렇죠. 해나가긴 네. 하는데 강의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 진행하는 것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 환경과 멀티미디어 환경이 젊은 분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요에 기대에 맞추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재미없고 말투도 좀 세뇌면 없기도 하기도 하고 뭐 네. 사투리 이런 이제 전달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사실 선생님들 중에도 저기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그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예. 그런 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예, 저희 저랑도 고등학교 교사에 있는데 마침 네. 이제 그 코로나 발생할 때가 이제 그 학습 그 관리 부장이 있었어요. 이 일을 총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와. 가이드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니까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분들의 적응력과 능력이 꼭 대면 말고 비대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해 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입니다. 그래서 참 혼란이 참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누굴 탓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맞아야 할 때인데 코로나가 훨씬 몇 년 더 앞당겼기 때문에 좋은 예방주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앞으로 이제 완전한 비대면은 안 되겠지만은 뭐 비율적인 문제가 있겠죠. 5대5라든지 뭐 7대3 있겠지만은 어차피 비대면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 급격히 닥친 코로나에 대비해서 비대면 강의와 학습에 대한 훈련과 또 요령을 빨리 학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젊은 선생님들은 그 저기 선배 선생님들 학습 지원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학교에서 보면 이게 너무 저희들도 나 그래도 젊다고 생각되는 저희들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 하면 제가 가만히 한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일단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바로 갑자기 EBS 방송이 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EBS를 많이 보여줬죠. 네. 그러다가 또 다음 개발된 게 이제 또 발견된 게 줌이어서 줌과 EBS를 동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올 여름에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아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방학 과제를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학교의 방에 넣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바뀐 게 이제는 그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모두 크롬북을 제공을 해서 네. 학교에서 학교 수업 현장에서 크롬북을 가지고 오프라인이 있지만 크롬북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거를 대응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그 교육 나이가 컨텐츠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기, 교육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익숙해지기도 그럴 시간이 전에 이미 변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적응해서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가기 위해서 쌤들끼리 막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학교의 비대면 수업에서 그 학생들은 잘 적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렇죠. 학생 일단 적응력은 정말 빠르고요. 네. 정말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은 빠르고 잘 적응했는데, 적응은 했지만 학업 성취도는 너무 엄청 그렇죠.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고, 또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보면은 줌을 켜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네. 줌 켜놓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한 번은 그 수업을 하다가 그 학생 안경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하면서 그렇죠. 몇 번 있습니다. 예. 예. 그 예. 저기 대학교에는 그런 에피소드 없어요? 대학교에는 일단 대학생들은 거의 상의만 차려 입는 편이고 화면에 나오는 데가 어디까지인지를 자기의 그 책상에서 알기 때문에 휴대폰이 어디까지 들리면 되는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율학습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딴짓을 하느냐에 대한 탐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자기기가 눈앞에 있으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수업에 그렇죠. 집중하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잔머리를 쓰는 게 좀 더 늘고 있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험은 이게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부담감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시험을 만약에 네. 치른다면. 저희는 비대면이라서 뭐 책상에 사진을 찍고 아무것도 없는 걸 증명하고 줌을 켜고 해도 어쨌든 화면상에 나타나지 그렇죠. 않는 그건 부분들이 뭐, 있어서 아예 오픈북으로 해서 시험을 왕창 어렵게 내시는 교수님들이 늘고 있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네. 과제 대체로 해서 레포트 쓰는 형식으로 바뀐 게 많긴 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으시죠? 네.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성적이 거의 학부모들에게는 학생 인생과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진도 나간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그런 학부모들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학교쌤들은 이 부분을 이 아이가 비대면 수업을 들었는지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지 체크를 해서 모두가 이제 학교에 해서 수업을 들었는 것만 시험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네, 학부모님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성적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저희는 학교에서 보면은 정말 가르치는 양은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피드백 시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좀. 그러게 되죠. 네. 네. 게다가 그걸 또 서류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은 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할 때는 저희가 출석부를 3개를 썼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출석부, 오프라인, 온라인 출석부, 네, 그리고 그 합쳐진 통합 출석부 이렇게까지 네. 해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안전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행정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온라인의 강의로 진행되고 난 뒤에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만남, 학생들과의 만남 그런 데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거는 커졌을 수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한 2년간의 이 기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줄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이쪽으로는 이제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담당을 6년째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네. 보통 제일 힘 없는 쌤이 학교 폭력 업무를 맡는데 아우.
지금 6년째 제가 지금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바뀌었어. 사교육폭력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신체 접촉에 의한 학교폭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거의 한 9대 1 정도로 사이버 폭력이 많아요. 또 이 사이버 폭력은 사실 일반적인 신체 폭력은 보면 단순한 폭행이어서 한 그렇죠. 번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날 끝이에요, 보통. 네네. 근데 이 사이버 폭력은 아까 강의해 주신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그렇죠. 받는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어 버려서 함께 처벌받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규모가 커져 버리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와 뭐 일이 대구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대구, 서울, 인천 등 전국에 걸쳐서 일어날 때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더욱이 관련해서는 이제는 추세가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끼고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그러다 없겠어요. 보니까 점점 더 엄청나게 점점 좀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은 특히 도덕책에도 그 중학생들이 배우는 도덕책 첫 단원이 그 정보화 시대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보화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기술은 개발했지만 학생들 마음속에 이 정보통신 윤리가 잘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나 인터넷 습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습관이 익숙하지 그걸 교육해서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ICT 쪽으로는 전 세계 1등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네. 있는데 그 제가 2019년도에 잠시 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지원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다양한 해외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사진을 한 개 공유해봐도 될까요, 목사님? 네, 공유하시려면 그 바로 뭘- 하셔도 돼요. 아빠 거 네, 꺼져. 네, 해보세요. 지금 이걸 보시면 그 OECD 피사에서 만든 ICT 친숙도 조사 결과표인데 이 피사가 뭐냐면 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즉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기록이 보면요. 생각보다 낮아요. 잠깐만 지금 학생들이 공유됐나요?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옵션 보기 들어가서 공유된 화면 선택을 바꿔야 아니면 아빠가 공유를 아예 꺼주실래요? 네네. 제 화면 나오나요, 혹시? 나오곤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네 됐어요. 나오나요? 네. 네, 이거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ICT 쪽으로 발전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 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제 제3자인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OECD 피사, 즉 그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세계 28위예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활용 빈도도 27등이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도 상위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ICT 인프라도 사회에는 많이 깔렸지만 학교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네. 교원들도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선 교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모두 완전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좀 ICT 쪽으로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 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모두 다 쉬쉬하고 넘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결과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윤리를 가장 상위에 두는 이런 방식이 학교만 아니고 학생들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떤 가능성이 이 사이버 윤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그 한 가지 제일 그 직접적인 방법 하나가 그 사이버 그런 폭력과 사이버 테러라든지 욕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가 처벌이 네,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들도, 네, 만약 대면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폭력은 때로는 증거가 또 희미할지 모르는데 이건 딱 증거 남으니까 네, 상대방이 캡처를 하고 고발했을 때 학생 사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인 절차와 법적인 어떤 피해를, 법적인 처벌을 명확하게 고지해 준다는 것들은 이렇게 윤리적인 면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1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까도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를 통하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그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자꾸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 사회로서는 사회적인 정의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 정신 자체가 경제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불법이나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 잘못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뭐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빠른 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되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학교에서의 그 대응, 또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국민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인지 법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느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다시 한건 모르겠지만은 그 모욕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 해줘도 명예훼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모욕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정과 상세한 내용을 좀 일러줘도 조금 경계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가르쳐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수능을 치기 위한 교육이라 가지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윤리나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시험 치기 위한 것이지 실생활에서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서구 사회에는 보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질서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취학 전에 교육이 별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 교육이 가정에서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뭐 오늘 강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법적인 것들이 청소년 또는 14세 이하입니까? 예, 그런 범죄들에 대한 부모님들이 이제 받아야 할 부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이런 습관들은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느슨한 제도 이런 것들은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잘 없죠.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일단 그 사이버 폭력을 이제 학교 폭력 안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적 추세가 보니까 워낙 사이버 폭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네. 이제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나눠서 다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관련된 교직원 연수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들도 학교에서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서류에만 있을 뿐 사실 학교 교사들에게도 많이 좀 전달이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미래의 세대, 다음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에게 제가 겪었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냥 익숙해서 그게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 놓은 또는 한국 교육이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오면 우리 삶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에서의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해져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면 뭐 의리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위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없죠. 그러지 않고 상식선에서 또는 공평한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뭐 낡은 세대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간단히 말하면 학생들 사이에 의리가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감춰주기 바빴거든요, 애들끼리.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먼저 와서 저에게 알려주고 옆에 그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학생들 애들 트렌드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끼리라는 그 친구라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좀 예전에는 소중하게 다뤘다면 지금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언젠가 학교 바뀌면 또 안 볼 관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약간 좀 단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엄청 좋지만, 왜냐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좋지만 좀 씁쓸하더라고요. 보니까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정이 없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요즘 애들은 약간의 페르소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자기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되죠. 네. 네, 근데 그러지 이게 않으면은 그 꼰대들의 비난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 말로 뭐 부캐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자기가 어떤 부캐인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중학생들은 아직 자아 정체성이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보조 캐릭터를 가지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학교에서 뭐 선생님 앞에서 친구에게 하는 그런 부캐를 던져버리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면은 그걸 또 요즘 애들은 또 자기가 잘못했는 줄 알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서 해서 오는 또 갈등감, 또 그런 게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감정 처리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 거 알면서도 그걸 표현도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아직 아이들이 바르게 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가고 많은 뭐 ICT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지만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대에서 좀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적인 삶이 완벽하게 통제되어서 사회 공동체, 놀이문화 그런 것들로부터 사회성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교육으로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가 이 사회성을 위해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유대감을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의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가족도 아주 핵가족화되어 있고 뭐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성 자체도 없고 사실은 뭐 부모님도 함께 살지 않죠. 거의 밤에 같이 있다고 해도 유대감에 의해서 같이 있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미 개인이 돼버린 완벽하게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사이버 공간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과거에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 완전히 격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참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고 계세요? 별 문제 없나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세대에서 살아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왜냐면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히 휴대폰을 들고 살았고 당연히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과제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막 이렇게 인지를 하진 못했는데 사이버 공간이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저는 전공이 공연 영상 쪽이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게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모든 연령대가 자극적이고 그리고 뭐 강력한 그런 컨텐츠에 너무 아무 제약 없이 그렇죠. 접근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유행하는
뭐 사이다, 흔히 말하는 사이다라고 해서 뭐 꽉꽉 막혔던 그런 사건들이 해결된다거나 아니면은 국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나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떻게 정의하거나 제약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오다 보니까 더 많이 모든 세대가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뭐 가드너라든가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의 인재, 뭐 교육의 방향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른들 뭐 그 이전 세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과연 다음 세대에도 정말 그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이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걸 요구하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 사람 중심의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뉴 노멀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표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제가 알 수도 없는 세대일 수도 있고 마치 제가 메타버스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대에 전혀 다른 표준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배워야 되겠죠.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빠르게 변화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직업군도 바뀌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로봇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인간이 직업에서 밀려나죠.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잘 놀고 재밌는 존재가 되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그래도 윤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윤리가 사실 보편적으로 모두의 유익을 위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을 중심하고 그리고 융합적이고 모든 걸 이해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뉴 노멀 시대에도 표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잘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뭐 뉴노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아까 강의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이버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인터넷망이 연결되기도 하고 특히 또 비대면으로 이제 연결될 때 오는 앞으로의 시대의 특징이 이제 그 상호 연결성, 네, 뭐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또 이제 이런 것 말고 이제 자연과 또 동물과 사람이 하나까지 네, 보여주는 거니까 사람과 동물이 이토록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지금 코로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대가 이제 코로나 시대라든지 또 비대면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든지 대면했을 때에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모든 만물이 또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이 또 사람과 동물과 곤충과 땅과 자연이 굉장히 상호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연결돼 있을 분들은 상호 의지하고 협력하게 돼 있죠. 네,
뭐 네이버를 통한 아니 참 그 검색 엔진을 통한 수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융합을 말씀하셨는데 융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창의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단순 암기가 아닌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정보, 사람, 인맥 이 모든 생태계 그리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통합해서 나갔을 때 앞으로 이제 성적만이 아니고 그 창의적인 사고 가지고 있는 사람, 창의성, 또 융합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좀 유노멀이라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교육과 뭐 신앙마저도 교육과 모든 그 면들이 그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길러갈 수 있는 대로 나아간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듣고 그러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또는 우리 일상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 4차 산업혁명이 다시 재고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뭐 굉장히 큰 이슈이고 이것이 문명 전체에 새로운 이런 생각들을 좀 다음에 하면 된다. 시간이 충분하다. 미래에도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박하게 이런 사고를 갖지 않으면 마치 뭐 인류가 멸종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자연계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존재는 개발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잘 보존하고 서로 이 환경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이제 검증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지금 요즘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게임을 이제 그 드라마가 아니라 그 게임들, 그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그 게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융합, 다양성에 대한 인정, 보존, 공유, 함께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회성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게임과 사회 공동체가 함께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K-팝이나 아니면 공연 예술 쪽 문화계 그쪽에서 이런 일들이 잘 교육이 아니라 그런 즐기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는 전 세계가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노래나 예술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또 우리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 게 제시되지 않으면 사실 세계적인 유행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분야들, 학생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 대한 신뢰 또는 이 세대가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말 영감 있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밀어줄 수 없고 부정만 하게 되겠죠. 이 세대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자주 그런 말씀들을 했었죠. 다음 세대를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세대는 정말 이 세대의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창출해내는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좀 어른들이 좀 믿어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 토론도 결론을 내려볼까요? 비대면 수업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또는 오늘 토론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뭐 기존 세대에게는 좀 이렇게 위협이 될 것이고 네.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조금 이렇게 혼란이 되기 쉽지는 그래도 뭐 더 나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면에서 지금 느끼는 것들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기성 세대보다는 그 신진 세력과 또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신뢰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신뢰해 줬을 때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잘 해내지 싶어요. 좀 판만 깔아주고 좀 도와주면은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